하늘을 나는 꿈.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인류의 수고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후 프랑스의 한 어린 소년이 생애 최초의 비행을 경험합니다. 지금부터 평생 하늘과 별을 꿈꾸었던 이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사랑한 영원한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1회) 하늘을 향한 꿈. 전 세계의 수많은 대문호들은 그들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작가들은 비단 그들의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 여정에서도 남겨진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줍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바로 그런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죠. 남자애야. 마리, 아들이라고. 당신 정말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리 좀 보여주세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엄마! 아기 태어난 거죠? 봐도 돼요? 우와, 진짜 쬐끔해. 예쁘지? 이제 남동생이 생겼으니까 잘 돌봐줘야 한다. 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20세기가 막 시작된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시에서 태어났죠. 보험관인 아버지 장드 생텍쥐페리와 어머니 마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후로도 2명의 남동생을 두고 화목하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인 장은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모두 망스시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제수이트 수도회의 상트크루아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라틴어 학자의 연구생이 되어 잔심부름을 하며 가르침을 받습니다. 1912년 그의 나이 12살 때의 일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해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서 오게. 자네들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글쎄,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1년이 다 뭐야. 어서 들어오게. 앙투안! 응접실로 차 석 잔만 가져오너라. 네, 선생님. 그래, 두 사람 다 그간 별일 없었나? 하도 소식이 없어서 난 자네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줄 알았네. 이봐, 재수없는 소리 마. 우리 같은 조종사들 앞에서 떨어진다느니 이런 말은 금물이야. 미안. 나처럼 골방에서 공부나 하는 학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말이야.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 아닌가? 그건 그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니까. 나만 해도 학교 다닐 땐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차 가져왔어요, 선생님. 고맙구나. 참, 너도 인사드리렴. 이쪽이 앙베리, 이쪽은 베드린. 둘 다 내 오랜 친구들이지. 안녕하세요. 그래. 그럼 똘똘하게 생겼네. 자네 제자인가? 날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아직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작문 실력이 있어서 기대하는 아이라네.
그럼 우리가 미래의 대작가를 만나고 있는 건가? 영광인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얼굴이 빨개졌는데 위대한 작가가 되려면 자신감을 가져야지. 네. 근데 선생님들은 작가세요? 아니면 학자? 아니, 우린 너희 선생님과 달리 공부엔 재능이 없었지. 우린 조종사란다. 비행기 조종사. 알지? 비행기요? 진짜요? 우와. 두 사람의 비행기 조종사. 그들과의 만남은 하늘을 향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졌던 어린 생텍쥐베리에게 현실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찾아와 조종사 경험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생텍쥐베리는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조종하는 경비행기에 잠깐 태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봐요. 저기 저 비행기 앞에 베드린나 아저씨가 있어요. 제가 탈 비행기가 저건가 봐요. 앙투안, 안 타면 안 되겠니? 비행기를 타기엔 넌 아직 너무 어려워. 엄마는 걱정돼서. 앙투안! 베드린나 아저씨! 어서 와라, 앙투안. 잠은 잘 잤니? 하나도 못 잤어요. 빨리요, 빨리 태워주세요. 급하긴. 너희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리고. 안녕하세요,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근데 괜찮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잠깐 이 위만 돌다가 내려올 거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부인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앙투안, 조심해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움직이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아저씨, 이제 타도 되나요? 그래, 이리 오렴. 아저씨가 알아서 올려줄 테니. 우와, 뜬다, 뜬다. 우와. 티 한 점 없이 푸르른 창공. 손을 뻗으면 푹신하게 잡힐 듯한 하얀 뭉게구름. 발 아래로 펼쳐지는 초록색 벌판. 성냥갑처럼 작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갈색 지붕들. 어린 소년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넓디넓은 하늘은 바로 영원한 꿈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나봐요! 날고 있어요! 앙투안! 알았으니 이제 내려와! 앙투안! 불과 몇 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의 비행은 이후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수레에 날개를 달고 싶어 했던 작은 소년. 그는 하늘을 향한 머나먼 길을 향해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 앞에 놓인 이 기나긴 여정이 끝없이 이어지는 힘겨운 투쟁과 만남과 대화로 나를 지치게 만들리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이 여정이 나와 나의 제국에 빛나는 꿈을 싹 틔울 것임을 또한 알기 때문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중에서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앙투안, 너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 프란츠 황태자 부부가 저격당했대. 뭐? 저격범은 세르비아 애국단의 광신도라는데 그것 때문에 신문들이 다 난리야. 오스트리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글쎄, 잘못하면 전쟁이 날지도 몰라.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던 중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유럽 전역으로 퍼진 6월 29일은 생텍쥐베리가 14살이 되던 생일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사흘 후인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이번에는 영국이 개입, 8월 10일부터 동부전선에서도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1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하늘을 사랑한 영원한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2회 꿈을 찾아 떠나는 길. 유럽 전역으로 번진 전쟁은 생텍쥐베리가 다니는 몽글의 학교의 어린 소년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소년들은 매일매일 전황을 체크하고 전쟁 영웅의 업적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찬양했죠. 생텍쥐베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던 건 이전의 전쟁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군의 활약이었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는 공군 조종사. 생텍쥐베리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주먹진 손에 땀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우기에 그는 아직 너무 어렸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5살이 된 생텍쥐베리는 스위스 프리볼시의 마리아회에서 경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이후 비엔나 의회에서 정한 대로 영구 중립을 표방하고 있던 스위스는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덕분에 그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학업과 사색에 빠진 나날을 보낼 수 있었죠. 그곳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발자크, 보들레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수많은 대문호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훗날 그가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큰 보탬이 된 소중하고도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긴 전쟁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생텍쥐베리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해 보시의 학원에 다니며 사관학교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커다란 슬픔이 닥쳐옵니다. 바로 밑에 동생 프랑스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죠. 프랑스와. 진정하세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우시면 프랑스와도 슬퍼할 거예요. 앙투안, 넌 절대 엄마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된다. 네, 그럴게요, 엄마. 평소에도 어머니 마리에게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던 생텍쥐베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후 더욱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훗날 발견된 어머니에게 보낸 100여 통의 편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던 어린 시절부터 어린 왕자를 쓴 후 실종되기까지 그의 편지는
시종일관 따뜻한 애정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학시험을 쳤는데 10점을 받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장교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데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 때 제 사진과 그림 몇 장을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제 그림이 어떤지 어머니의 평을 듣고 싶어요. 2주 전에 국경 지역인 카스바 타틀라에 갔었어요. 혼자 비행기를 몰고 갔는데 너무 추워서 엉엉 울어버렸죠. 털 달린 장갑은 안 보내셔도 돼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1921년) 그는 마침내 스트라스부르 공병대 제2전투 비행대에 입대합니다. 그곳에서 조종을 배우고 라바트 37 비행연대에 배속되어 항공사 면허를 받게 되죠. 이듬해에는 군용기 조종 면허를 얻어 예비역 육군 소위로 승진합니다. 대령님,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임관한 지 이제 2년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정식 공군이 될 때도 됐군. 다름이 아니라 공군 조종사를 충원해야 하는데 바레 장군께서 자네를 추천하셨네. 어때? 할 수 있겠나? 예? 물론입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건 없네. 그럼 그렇게 알고 처리하겠네. 오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죠. 그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야코니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전투조종사? 말도 안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난 반대해요. 정 전투기가 몰고 싶으면 파혼해요. 그녀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예비역 중위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는 브를롱 타일 공장의 제품 검사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와 소설의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은선이라는 잡지사의 장 프레보를 통해 최초의 단편 비행사를 발표합니다. 이 당시에 그는 생활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 직장 생활도 사업도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요. 격리보조와 자동차 세일즈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코니어 루이즈와도 헤어지게 되었죠. 아마도 이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그러던 그에게도 마침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라떼꼬에르 항공사에 입사해 툴루즈로 파견되어 툴루즈와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다카르 항로를 잇는 정기우편 조종사의 권한을 부여받고 우편 비행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시엔 선박으로 우송되는 우편이 대부분이라 항공우편은 사업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생택지 베리도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의 대지, 어린 왕자, 성체 등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작품에 이때의 경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는 다카르 항로상의 아프리카 기항지인 모로코 남부 캅쥐비의 비행장 주임으로 18개월간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나무로 만든 헛간에서 집단으로 엮어 만든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훗날 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죠. 내 평생 사막 한가운데서 잠드는 그 집보다 나은 곳에서 생활한 적은 없었다. 그 고립되고 단절된 삶 속에서 그는 사막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방 우편기의 지필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곳에서였죠. 캅쥐비의 비행주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불시착 비행기들을 수리했고 조난당한 비행사들을 구해내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몇 년 후엔 정부로부터 레종 되네르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고요. 1928년
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남방 우편기를 완성해서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9년에는 아에로포스탈 우편 항공사의 아르헨티나 영업부장이 되어 남아메리카로 향합니다. 그곳에선 그의 운명적인 인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과테말라 출신의 작가 엔리케 고메즈 카리오의 미망인인 콘수엘로와의 만남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아니면 어린애 같았죠. 두 사람은 1931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험한 안데스 산맥을 넘나드는 비행은 그에게 있어서나 다른 조종사들에게 있어선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죠. 실제로 그의 동료인 기요메는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5일간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찾지 못했죠. 하지만 기요메는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귀환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텍쥐베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간 비행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에어프랑스에 입사해 사이공에서 활약했고 파리와 사이공 간의 비행 기록을 세우기 위해 이집트로 출발했죠. 그리곤 카이로에서 200km나 떨어진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해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대지를 통해 이때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또 뉴욕을 출발한 비행기가 과테말라 상공에서 폭발을 일으켜 두개골과 좌측 쇄골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이렇게 생텍쥐베리의 비행 역사는 순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상에서 인간의 대지 원고를 탈구하는 의욕을 보이며 작가로서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39년 39세의 나이에 출간한 이 책은 아카데미 프랑스에즈 소설 대상을 수상하며 프랑스 문학의 걸작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바람과 모래와 그리고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때로 폭우나 안개, 눈 같은 것들이 자네 앞길을 막을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앞선 모든 조종사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게.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내가 해낼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있다 하고 말일세. 인간의 대지 중에서. 그리고 인간의 대지가 출간된 바로 그 해 1939년 9월 그의 인생에서 또 한 번 전환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생텍쥐베리 대위. 신체검사 결과 대위는 전투기 조종에 부적합합니다. 어째서죠? 전 멀쩡합니다. 1년 전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셨죠. 대위는 아직 좌반신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미세한 움직임조차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실 텐데요. 사소한 실수로도 목숨이 좌우되는 전쟁터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조종사를 내보내는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군의관님... 전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대위는 툴루즈에서 항법교관으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이만 나가보세요. 군의관님... 하늘을 사랑한 영원한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3회 전시조종사. (1939년 9월 3일) 예비역이었던 생텍쥐베리는 소집 명령을 받고 공군 대위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에서 그는 예전 비행에서 당한 사고 때문에 전투기 조종 불가 판정을 받았죠. 그는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항법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군 장성과 장관들에게 무수히 많은 편지들을 보내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죠. 결국 1939년 말에 전투비행중대 소속으로 발령을 받고 그곳에서 고공정찰과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듬해 5월 22일에는 오를리에서 아라스 상공을 정찰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공군에서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는 전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쟁은 진짜 모험이 아니라 모험의 대용품일 뿐이야. 자고로 모험이란 건 그 모험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잔뜩 만들어가는 법이라고. 단순한 동전 던지기 같은 것이 모험이 되려면 삶과 죽음이 오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전쟁은 모험이 아니야. 전쟁은 일종의 병과 같은 거야. 열병 같은 거. 전시조종사 중에서 이 전쟁에서 생텍쥐베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은 전시조종사를 통해 동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무익한 사명감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묵상이 전편을 통해 흐르는 이 책에서 우리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죠. 이토록 잔인한 놀이에서 우리는 들러리를 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역을 맡으라고 요구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놀이를 마냥 반길 수 있겠는가? 목숨 걸고 놀이를 하기에는 죽음이란 너무나 엄숙한 것이다. 전시조종사 중에서 그가 학창시절 친구들과 흥분하며 칭송했던 전쟁 영웅들은 죽음마저도 빛나고 고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웅이었던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병사들에게는 영웅이 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하게 죽어야만 했던 거죠. 내게도 사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전시조종사 중에서 1940년 7월에 전역한 생텍쥐베리는 드골의 자유 프랑스 진영에 가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프랑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독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아게에 위치한 누이의 집에서 성체를 집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태인 친구인 레옹 베르트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는 생텍쥐베리에게 미국행을 권유합니다. 미국이라고? 그래. 자네가 보내준 원고 읽어봤네. 그런데 이건 프랑스에서 출판하기 힘든 내용이야. 검열에 걸리든 아예 금지가 되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러니 미국으로 가게. 난 자네가 거기서 자유롭게 글을 쓰길 바라네. 친구 베르트의 설득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침 미국의 출판사와 번역자도 그에게 바람과 모래와 별의 저자 강연을 권유하고 있던 참이었죠. 1940년 12월 생텍쥐베리는 마침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상의 망명이나 다름없었죠. 처음엔 한 달 내에 귀국할 생각이었지만 프랑스로 돌아가도 뚜렷이 설 자리가 없었던 데다가
미국 내에서 그는 이미 인기 작가가 돼 있었습니다. 1941년 2월에는 뉴욕의 리츠칼튼 호텔을 떠나 센트럴파크 사우스 240번지 27층 아파트로 이사했고 11월에는 남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던 아내 콘수엘로를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작업하는 동안 녹음이 가능한 딕타폰에 목소리를 녹음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타자로 치는 방식으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시조종사를 완성해 아라스로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됐죠.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미국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비시 정부는 이 책의 출판 부수를 2,000부로 한정시켰고 점령 독일의 나치 당국은 검열 후 이 책에 판금 조치를 내렸죠.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이었는데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이 책은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밀리에 돌려보면서 프랑스에서만 13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전시조종사에 쏟아지는 호평과 열광을 뒤로하고 그는 새로운 작품 구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텍쥐베리 씨,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낙서 중입니다. 심심해서요. 뭘 그리고 계신데요? 제가 평소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어린 녀석이죠. 보실래요? 예. 귀여운데요. 이번엔 이 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걸로요? 예. 올해 성탄절을 겨냥해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을 가지고 동화라.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1942년 여름, 생텍쥐베리 부부는 뉴욕에서 기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롱아일랜드 노스포트 근처에 하얀 3층 집에서 새를 살고 있었죠. 바로 이 집에서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야기에 점점 몰두하게 되었고 전시조종사의 사파를 그린 베르나르 라모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직접 색연필을 사서 사파까지 그려넣었죠. 이렇게 해서 해를 넘긴 1943년 완성된 어린 왕자는 레이널 앤 히치콕 출판사에서 영어와 불어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세계의 화산과 장미가 살고 있는 소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 나누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까지 정식 판매 부수만도 8천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 160개 언어로 번역돼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자 성인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이 책에서 생텍쥐베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관해 시종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임에 관한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가 대표적이죠.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서로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 좀 권태로워.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반짝일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너의 발자국 소리를 난 알게 되겠지. 만일 다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난 땅속으로 숨을 거야.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고.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니?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밀밭을 봐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 밀밭도 금빛이니까 밀은 널 기억하게 해주겠지. 아마 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도 사랑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었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야. 별은 왜 빛날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 자신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별들은 빛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 별을 보세요. 저기 바로 우리 위에 떠 있어요. 하늘을 사랑한 영원한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4회 마지막 비행. 어린 왕자를 출간한 직후 생텍쥐베리는 미국을 떠나 옛 전우들이 있는 알제에 도착했습니다. 1943년 5월 4일이었죠. 당시 알제에 위치한 드골 임시정부는 생텍쥐베리를 공공연한 비겁자로 지칭하며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튀니스에 주둔 중이던 자신의 옛 부대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미군 지휘하에 정찰 비행대대에 배속돼 6월에는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죠. 하지만 그에게 비행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했죠.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왜 내가 전투기에 몸을 싣고 순정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지? 소령, 몇 년 전 자네가 보여준 용감한 업적들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그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나. 자네는 이미 43이야. 비행 조종사의 연령 제한을 지났단 말일세. 우리가 이미 수많은 업적을 세운 고령의 전투 비행사를 예우할 수 있게 해주게. 하지만 이커 장군님, 저는 지상에서 대기하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전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날고 싶다고요. 하지만 단 20번, 아니 10번, 아니 5번이라도 좋습니다. 저를 출격자 명단에 넣어주십시오. 제발. 그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지중해지구 공군 총사령관 이커 장군을 만나 단 5회의 정찰 비행만을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정찰 비행대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측과 기관총 보조사수 역할은 배제한다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는 허락된 5회의 비행을 끝낸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자신이 잘 아는 사부하 상공이라는 이유를 대며 출동을 자원했고, 안시 상공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이탈리아 제노아 상공까지 넘어갔다가 격추될 뻔한 위기에 몰리기도 했죠. 당시 그가 비행하던 안시 상공은 지시받은 항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조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항로 이탈에 대한 그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안시 호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죠.
1944년 7월 31일 지중해의 여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침 8시 45분 정각에 생텍쥐베리는 그르노블에서 안시까지의 정찰 임무를 받고 출격합니다. 론강 골짜기를 따라 정찰을 한 뒤 코르시카 기지로 돌아오는 고독한 정찰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의 출격 약속을 훌쩍 넘긴 8번째의 비행. 8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연료, 8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푸르른 하늘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항도한! 엄마! 나봐요! 날고 있어요! 항도한! 알았으니 이제 내려와! 항도한! 예정된 귀환 시간은 오후 1시 30분. 그러나 생텍쥐베리가 모는 정찰기는 기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귀환 예정 시간이 지나고 연료 소진 시간이 다 지나도록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의 관측과 공격에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맑은 날씨.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니스 서쪽 상공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다 쪽으로 선회하면서 해안선 저편으로 사라졌죠. 사라지기 직전에 그의 비행기는 안전 고도보다 훨씬 낮게 비행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비행사가 목격한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지상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정찰 중 행방불명. 그것이 생텍쥐베리에 관한 마지막 공식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만나러 떠나갔다고. 전쟁은 끝나고 프랑스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텍쥐베리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 그의 생사에 대해 온갖 추측과 상상이 난무했지만 무엇 하나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노르망디 근처의 해저에서 생텍쥐베리가 몰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P-38 라이트닝 쌍발기의 잔해가 인양되었죠. 당시 그의 비행기는 전투기를 정찰기로 개조한 것이어서 조종석 앞부분에 원래 장착되는 기관포 4정 대신 카메라가 탑재된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그의 비행기가 독일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또한 2008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라는 사람이 프랑스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생텍쥐베리가 타고 있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BF-110을 몰고 있었습니다. 최신형의 쌍발 전투기였지요. 그날도 저는 동료 한 명과 함께 그 전투기를 몰고 초계 비행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칼레 근처의 상공에서 P-38기 한 대와 마주쳤지요. 그런데 이 P-38이 저희한테 공격하듯이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 쪽이 자기보다 속력도 훨씬 빠르고 무장도 강했는데 뭘 믿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마치 뭐랄까 정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기보다 장난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실제로 사격도 하지 않으면서 공격 자세를 취하고 사격하는 척 하더란 말이지요. 당시엔 저도 혈기왕성한 때라서 저 녀석이 우리 전투기의 성능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격추시켰지요. 우리는 그 기차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전 그날 제가 격추시킨 그 P-38기에 생텍쥐베리가 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신문에서 읽고 나서야 어쩌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생텍쥐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사실 전 아직도 제발 그때 그 조종사가 생텍쥐베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저도 그의 책에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니페르트의 바람과는 달리 그날 프랑스의 그 상공에서 비행한 P-38 쌍발기는 오직 생텍쥐베리가 타고 있던 바로 그 전투기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왕자를 만나기 위해 아직도 어딘가를 비행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었던 사람들의 바람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갔죠. 하지만 어린 왕자를 한 번이라도 읽은 적이 있는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껍질을 벗고 사막의 독사에게 물려야만 했던 것처럼 생텍쥐베리 역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걸. 평생토록 하늘을 나는 단 하나의 꿈만을 쫓아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사라져간 생텍쥐베리. 그의 삶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이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열정의 불씨를 찾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그건 꽃과 같아. 만일 아저씨가 어느 별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보는 건 감미롭고 기분 좋은 일이 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있을 테니까 말이야. 출연 이문희, 남도형, 백재승, 유경선. 극본 전소영, 사운드 디자인 이재성, 연출 전소라, 제작 오디언.